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인생 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이 채널은 얼마 전부터 저의 마음속을 훅 파고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제게도 가슴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 저도 오늘은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어느 자식 하나 귀하지 않을까 싶지만 저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생긴 자식이라서 그런지 더욱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결혼 후 1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하셨다고 해요. 두 분 모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셨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보니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저를 낳기 전에 한 번에 유산을 하신 이후에 아이 갖기가 정말 힘드셔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한약도 드시고 병원도 다니시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챙겨 드셨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미신 이야기도 그대로 다 따라서 하셨답니다. 그만큼 절박하셨을 테니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그래도 워낙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신지라 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심하게 많이 나지는 않는답니다. 저를 두 분 모두 30이 간 넘은 나이에 낳으셨으니 말이죠. 그렇게 저는 외동아들로 태어나 귀한 사랑을 듬뿍듬뿍 받았어요. 엄마 말씀에 의하면 아주 어린 시절에는 등을 바닥에 눕힌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엄마에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드님 키울 때 내가 아주 눕혀서 재운 적이 없었지. 그 덕분에 내 손목은 다 날라갔지 뭐. 그래도 그때는 어디 다칠세라, 뭐 묻을세라, 어디 내려놓을 수가 없었네. 엄마, 그렇게나 귀하게 키웠어요? 우리 딸은 그렇게 안 키운 것 같은데, 어쩜 그러셨어요? 예, 말도 마라. 너도 10년 동안 아이 못 가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예쁜지. 혹여나 깨질까, 부서질까, 네 아버지한테 세게 뽀뽀도 못하게 했어. 우리 엄마도 참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효도할게요. 그래야지. 앞으로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해. 기대할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엄마의 말씀을 들을 때면 마음이 짠해지기도 해요. 그렇게 저를 소중하게 키워주셨는데 마음에 상처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요. 저는 그렇게 행복하고 풍요롭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학원도 다니며 공부도 열심히 했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배울 수 있었어요. 덕분에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가끔씩 반장, 부반장 등의 임원도 하면서 친구와 선생님들의 신뢰도 쌓았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친구들이 제게 평화주의자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던 저는 언제나 친구들 사이를 중재시켜 주려고 노력했고, 저 역시 친구들에게 서운한 점이 있어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 마음을 아시는 선생님도 언제나 저를 좋게 평가해 주신 덕분에 생활기록부에도 항상 좋은 말이 쓰여 있었답니다.
평온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생이 된 후 저는 한 명의 여자친구도 사귀었었어요.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였는데 늘 평온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저와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풋풋한 연애를 하면서 저는 인생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여자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외동아들로 자랐기에 여자 형제가 있는 친구들보다도 더 여자에 대해서 모르고 자랐던 저였는데 여자친구 덕분에 하나하나 알게 되었죠. 여자들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화가 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조금씩 알 수가 있던 이 시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런 욕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하고 여자친구는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그저 쉽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많이 힘들고 슬펐지만 그것도 다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해결이 되더라고요. 군 제대 후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은 모두 대학교를 휴학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정도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밤을 새서 공부하고 준비한 끝에 졸업과 동시에 원하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해 주시던지 세상 맛있다는 음식은 모두 다 먹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장하다, 장해. 앞으로 회사 다니려면 체력이 좋아야 해. 입사하기 전까지는 이 엄마 아빠가 너 책임질 거야. 세상 제일 맛있는 거 다 사줄 거니까 시간 비워놔. 엄마, 제가 뭐 애기예요. 그럼 언제까지나 내 새끼는 엄마한테 애기지, 애기. 나중에 회사 다니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바쁘다고 시간 안 내줄 거 뻔하니까 지금 많이 놀 거야. 우리 애기랑. 알았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저희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자랑스러우셨는지, 친척분들과 지인분들께 모조리 전화를 걸어 취직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덕분에 한동안 축하 전화를 아주 많이 받기도 했었죠. 입사를 한 후 한 2년간은 정말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이라는 것이 생각한 것보다 좀 복잡하기도 하고, 회사 업무가 제가 가진 것보다 많은 것을 원하는 느낌도 들어서 버겁기도 했었죠. 때로는 선배들과의 술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것도 저의 성실함과 평화주의자적인 마인드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참 괜찮은 후배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선배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한 여자를 소개받게 됐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는데 저보다 한 살이 어렸고 외모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녀는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았죠. 그런데 몇 번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다 보니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녀의 모습은 정말 눈부신 존재였어요. 저도 남들에 비해 뒤지는 직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교사인 여자친구를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직업도 좋고 외모도 빠지지 않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저를 보고 친구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할 정도로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너 정말 좋겠다. 야,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냐?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난 거야? 어? 나도 좀 알려줘라. 야, 내 여자친구가 좀 그렇긴 하지. 야, 이것도 뭐 다 내 능력 아니겠냐? 야, 그래도 그렇지.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교사 아내를 만나다니. 앞으로 뭐 팔자 폈구만. 애들 방학 때도 돈 꼬박꼬박 나오고 진짜 좋겠다. 야, 나도 좀 네 여친한테 말해서 주변에 여자 소개해달라고 해봐봐. 응? 안 되겠냐? 알았어. 얘기해 볼 테니까 잠자코 기다려봐.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그녀와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그녀는 새침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애교도 부릴 줄 아는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도 갖고 있었고 적당히 술도 즐길 줄 알면서 자기 주장도 분명한 사람이었죠. 사실 외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옷차림이 많이 고급스럽기도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명품 옷과 가방을 들고 다니기도 했고,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값비싼 구두만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라기보다는 저 정도의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끔씩 그녀가 제게 애교를 부리면서 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게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가 그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졸랐기에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저거 갖고 싶단 말이야. 능력쟁이 남편한테 이거 하나 정도는 부탁해도 되잖아. 응? 안 그래? 나 진짜 이번에 너무너무 갖고 싶어. 아니, 그래도 저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핸드백 하나에 몇백만 원씩이나 하는데.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내 생일에 그거 하나 못 사줘? 내가 뭐 맨날 갖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잉, 오빠. 그래도 그게 저기 좀 오빠, 자기야. 내가 뽀뽀 많이 해줄게. 응? 꼭 사줘. 제발, 제발 부탁해. 저는 그렇게 그녀의 애교에 못 이겨 값비싼 명품백을 사주기도 했었죠. 그때 여친은 항상 제게 자신이 사는 이런 명품들이 절대로 과소비가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라는 점을 제게 설득했었습니다. 오빠, 생각을 해봐. 그냥 싸구려 제품 사서 많이 쓰지도 않고 버리고 하면 그게 더 돈 낭비 아니야? 이거 처음에 살 때는 좀 비싼 것 같지만 계속 사용하고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다 따지면 별로 비싼 게 아니라니까. 진짜야. 오빠, 계산을 해봐봐. 그거야 뭐 이걸 사는 사람들의 합리화니까. 굳이 이렇게 비싼 거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나도 그렇기도 하고. 그치만, 뭐, 너의 소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래, 고마워, 자기. 역시 내 남친은 능력도 있고 성격까지 좋다니까. 고마워, 자기야. 그녀와 연애를 하는 동안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는 것을 즐겨 했었는데요. 그게 그녀의 직업적인 면도 있었고 성격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제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했었고,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의견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반박해봤자 여자친구의 끊임없는 설득과 가르침 때문에 피곤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여친과 연애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딱 한 가지 불편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동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득한다는 점이었어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것도 계속했었고요. 연애 때는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작은 일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아내와 종종 부딪히기 시작하더군요.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시고 제주도로 내려가신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는 저의 말을 듣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단숨에 서울로 올라오실 정도였습니다. 워낙에 애지중지하게 키운 외동 아들이라서 그런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 부모님은 굉장히 만족감을 나타내셨어요. 직업부터 외모, 집안 환경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드셨거든요. 엄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자고로 여자는 우리 집보다 조금 못한 집에서 데려오라고 했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인데 혹시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난 여자를 데려올까 봐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 엄마는 무슨 걱정을 해? 아들이 뭐 잘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난 여자가 꼬일까? 에이, 무슨 소리야. 엄마 눈에는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잘생긴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는 거야. 내가 괜히 걱정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멋진데. 직장도 잘 들어갔고. 근데 주변에서들 보니까 너무 잘난 며느리 얻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그저 사돈 집안은 평범했으면 좋겠다. 너무 잘난 며느리도 솔직히 싫고. 알았어요, 엄마. 그럼 제가 최대한 그런 여자 만나려고 노력할게요. 엄마의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을 제가 데려오니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은 너무 좋은 중학교 교사인데 홀어머니와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여자친구의 상황이 엄마는 오히려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을 처음 만나게 해준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곱게 단장한 여자친구와 저희 엄마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마침 그날따라 두 분 다 네이비 계열의 옷을 입고 오셔서 매우 잘 어울렸던 기억도 나네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모녀지간 같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날 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던 술을 몇 잔 마셨네요. 부모님도 함께요. 더군다나 저를 너무나 어렵게 가지셨던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크셨는데 여자친구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딱 맞는 대답까지 해줬지 뭐예요. 저기, 우리는 솔직히 우리 아들을 너무 어렵고 귀하게 봐서 그런지 결혼하면 손주는 최대한 빨리 보고 싶은데 직업도 너무 좋고 하니까 혹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여쭤보셔도 되죠.
솔직히 저도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요. 주변 선배들 보니까 일한다고 늦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르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세대 차이도 느껴지고 해서 여러 가지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낳고 싶어요. 어머, 어쩜 그렇게 내 생각이랑 똑같을 수가 있지? 나도 그런데. 정말 아가씨는 하늘에서 우리 아들이랑 맺어주게 보내준 사람 같네. 어머, 내가 주책인 건 아닌지 몰라. 아닙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나이 또래에 비해서 직장도 좋고 연봉도 괜찮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 먹고 해롱거리지도 않는 스타일이라 결혼하면 집안일부터 육아까지 많이 도와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혼내서라도 그렇게 하게 만들 테니까 걱정 마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만 믿을게요. 이날의 첫 만남 자리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이때는 그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만 같았고 아무것도 제 인생에 방해하는 요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 여자와 결혼해서 알콩달콩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키우기만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친정 엄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살고 계셨는데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만나시는 애인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몇 번 뵐 때마다 다른 분의 차를 얻어 타고 오셨고 저와 말을 하는 도중에도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고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은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결혼 후 저희는 처가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에 계셨고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기에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장모님께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고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이사를 가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장모님 댁 근처로 신혼집을 장만한 후 거의 매일 저녁을 장모님 댁에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에 밥을 잘 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맞벌이하는 아내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미루지 않고 집안일을 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또 막무가내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야, 생각을 해봐. 내가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고 집에 와서 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할 시간이 어딨어? 그거 엄청 에너지 빠지는 일이라고. 그래, 알아. 자기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고 기빨렸는데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일하기 싫지. 난 이해해. 그렇다고 살림을 안 하고 살 수도 없으니까 우리 당번을 정해서 하면 어떨까? 자기가 아침 준비를 하면 내가 저녁을 할게. 청소랑 빨래도 서로 분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당신도 훨씬 덜 힘들잖아. 그치? 그게 있잖아. 자기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밥 같은 건 솔직히 요 옆에 우리 엄마네 집에 가서 먹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엄마는 거의 집에서 밥을 하시는데 혼자 먹기도 심심하고 그럴 테니까 우리가 가서 같이 먹으면 좋잖아. 우리는 밥도 안 하고 일석이조지 뭐. 빨래나 청소는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가 맡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럼 밥은 장모님 댁에서 다 해결하고 청소는 내가 하는 거야? 응, 맞아. 그게 내 생각에는 베스트인 것 같네. 뭐든지 사람이 잘하는 일을 해야지 못하는 거 하다가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건강에 좋지 않아.
그래, 뭐, 그렇게 하지 뭐. 우리 둘이 청소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게 하자. 장모님도 혼자 계셔서 적적하시니까 같이 밥도 먹을 겸, 뭐 밥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아내의 설득으로 인해 저희 부부는 장모님 댁에서 거의 모든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아예 퇴근을 그곳으로 한 거죠. 장모님의 음식 솜씨는 매우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불만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음식도 맛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같이 장모님 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느 신혼부부처럼 집에서 둘이 우당탕탕하며 못하는 요리라도 준비해서 함께 먹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거든요. 꼭 맛이 있다기보다 맛없어도 그때는 다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생활이 그리워 하루는 아내에게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 얘기도 본전도 찾지 못하고 설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아내의 집요한 설득과 합리화에 지쳐 무슨 일이든 아내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어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평화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의견 대립을 싫어했거든요.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았고, 조금 화가 나고 그렇더라도 제 자신이 최대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저의 습관이 결혼해서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딪히고 그런 문제에 대한 설득과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지, 아내는 그런 저를 점점 얕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그저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상의조차 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심지어는 장모님의 생신 선물조차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떡하니 고액의 현금을 뽑아다 드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에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자주 뵙지도 못했을 뿐더러 생신 같은 날도 챙기기도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빈말이라도 한번 무리해서 시댁에 가보자는 말도 없었죠.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 둘 다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생신날 생신 선물로 현금 500만 원을 뽑아서 드리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워낙에 돈 관리부터 모든 것을 아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별로 알지 못했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아주 많이 깜짝 놀랐었어요. 저기 혹시 500만 원 통장에서 빠진 거 장모님 생신 선물이야? 응, 맞아. 우리 엄마 생신이라서 500만 원 빼서 드렸어. 근데 그게 왜? 뭐 잘못됐어? 그렇구나. 저기 그게 아니라, 특별하게 환갑이나 칠순도 아니시고 한데,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해서. 왜? 아까워서 그래? 자기야, 너무한다. 우리 엄마가 여태까지 밥 해주고 한 게 얼만데 그런 소리를 해? 나 너무 서운한데? 아니, 저기 우리 엄마는 2달 전 생신 때 가보지도 못해서 난 좀 그게 걸려서 그렇지 뭐. 그럼 시간 빼서 당신이라도 혼자 가지 그랬어. 왜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들추고 그래? 우리 엄마 남편도 없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럴 때 기분이라도 내셔야지. 나도 벌잖아. 내 돈도 들어있다고. 그래, 알았어. 내 말은 그게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말고.
알았어, 아무튼. 저는 그렇게 장모님의 과한 생신 선물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기로 했었죠. 아내가 유능한 교사라고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었으니까요. 물론 아내의 돈은 대부분 아내가 관리하고 생활비로 쓰이는 돈은 거의 제 월급이지만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점점 더 과하게 변하는 아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내는 임신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며 학교를 쉽게 그만둬 버렸고, 그 덕분에 저는 외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은 직업을 중간중간 쉬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만두냐고 주변에서 난리도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아내의 뜻을 꺾지는 못했어요. 남편인 저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데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내는 너무나 쉽게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뒀고 장모님은 아이를 봐주신다는 명목 아래 저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지셨습니다. 대릴 사위도 아니었지만 거의 대릴 사위처럼 그렇게 장모님과 같은 집 생활을 이어나갔고 생활비는 배로 늘어가게 되었어요. 뭐가 그리 많이 먹고 싶은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을 사 먹고 시켜 먹는 탓에 제 카드의 알람 소리는 멈출 날이 없었죠. 그래도 손녀딸을 낳아준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많으셨던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유명하다는 옥돔 생선부터 시작해서 각종 과일까지 때마다 엄청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손주가 보고 싶어 언제쯤 올 수 있는지 전화도 가끔 하셨었죠. 애기 잘 있지? 아이고, 애기 너무 보고 싶다. 언제쯤이나 볼 수 있으려나? 아,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에는 꼭 한번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죄송하긴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 바쁘면 엄마 아빠가 가도 되니까 혹시나 애미한테 부담 주지 말아라. 응? 알았지? 여자는 애 낳고 그러면 기분도 그렇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만사가 귀찮을 법해. 그저 네가 기분 맞춰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야 한다. 알겠니? 네, 엄마. 알겠어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의 서운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아내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시댁에 잘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만 결혼 후 시댁에 너무나 관심 없는 모습에 저는 몹시 실망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눈길에 미끄러지셔서 엉덩이 뼈가 부러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이른 아침에 아버지가 전화와서 엄마의 병원 입원 사실을 알려주시더군요. 엄마는 그저 제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순간 그동안 너무 찾아뵙지 못한 제 모습이 생각이 났고 죄송한 마음에 눈물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제주도로 내려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며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대. 눈길에 미끄러지셔서. 아, 얼른 내일 당장 집에 가봐야겠어. 어머나, 정말? 아이고, 어쩌다 그러셨을까. 너무 걱정된다. 영상통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영상통화라니, 당장에 내려가 봐야지. 당신 어차피 학교 나가지도 않으니까 시간 많잖아. 내일 당장 다녀오자. 내일? 저기 있잖아. 나 사실 자기한테 말 못했는데 말이야. 나 좀 비행기 공포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뭐? 비행기 공포증? 당신 분명히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잖아. 그때도 비행기 탔는데 아무렇지 않았잖아. 아, 그게
내가 분위기 망칠까봐 말을 안 한 건데, 좀 힘들긴 했어.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식은땀도 나고 그랬거든. 그냥 신혼여행이니까 꾹 참고 있던 것 뿐이라고.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그렇게 심한 거였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내일 혼자 엄마 병원 다녀올게. 그러게 자기야. 내가 뭐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 교사였던 거 알지?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만 좀 알아줘. 응? 아, 그리고 자기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엄마가 동창회가 있는데 그때 좀 자기가 같이 가주길 바라시던데. 잘난 사위 자랑 좀 하고 싶으신가 봐. 아내는 갑자기 비행기 공포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원래 있었는데 신혼여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은 것이라고 하면서 제주도 시댁에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반신반의하기는 했지만 공포증이라는 것이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제주도 엄마 집에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없이 저 혼자 내려온 모습을 보시고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신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몇 년을 보내면서 아내는 단 한 번도 제주도에 내려간 적이 없었고, 그러는 사이 저희 부모님이 직접 올라오셔서 아이를 보고 가는 일이 반복됐었어요. 그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생신이나 명절에도 한 번도 참석할 수가 없었죠. 장모님한테 저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장모님은 남들한테 사위와 딸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고, 허영심도 많으신 분이라 조금만 서운하게 행동하면 화난 티를 많이 내셨었어요. 친구분들께 자랑하고 싶으시다고 한 자리가 있으면 저는 그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취소하고 장모님과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없는 일까지도 지어내서 과대 포장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끔씩 동석하는 그 자리의 술값이나 밥값을 계산할 수밖에 없기도 했어요. 우리 사위가 얼마나 대단한 직장에 다니는 줄 알아? 연봉도 얼마나 높은데. 난 맨날 이렇게 사위가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해서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너무 좋은 거 있지? 우리 사위 오늘도 그렇게 꼭 따라와야 된다고 어찌나 성화던지. 내가 아주 귀찮아 죽겠다. 어머나, 사위 잘 둬서 좋겠다. 부럽다, 얘. 우리 사위는 회사 잘리고 택배하고 있는데. 에휴, 너는 전생에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그렇게 좋은 사위를 얻었다니? 부럽다, 부러워. 장모님 친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언제나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자리에 밥값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장모님께만 해드리니 마음속은 언제나 불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전업주부로 장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놀러 다니기에 바빴죠. 저는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연봉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고, 세 식구가 살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가장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자신이 장모님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자신의 외할머니 산소와 친척분들을 뵈러 아랫지방 쪽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야, 나 다음 주에 일주일 정도만 시간 주라.
우리 외할머니 산소도 좀 가봐야 하고, 외갓집 친척분들도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나도 나지만 우리 엄마 더 늙기 전에 다리 건강할 때 같이 여행도 하면서 다니고 싶거든. 자기 회사 연차 아직 남았으니까 그거 써서 아이 좀 봐주라. 응? 유치원 갔다 오면 오후 시간 되니까 오전만 출근했다가 반차 써도 되고 주말까지 끼면 딱 5일만 하면 되잖아.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는 있지.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좀 효녀 노릇 좀 할게. 너무 고마워. 아내와 장모님의 일주일간 여행을 허락해준 저는 회사에 어렵게 부탁을 해서 연차와 반차까지 쓰며 아이를 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딸아이는 또래에 비해 말도 잘하고 똑부러진다고 유치원에서 변호사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제 딸이라 그런가 어찌나 영리하던지 한 번 말한 것은 까먹지도 않고 기억해내는 것이 너무 기특하더군요. 드디어 아내가 떠나는 날, 저는 딸아이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하와이 가면 좋겠다. 거기가 어디 있는 거야? 응? 하와이? 무슨 하와이? 우리 딸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하와이 가서 수영복 입는다고 나한테 예쁘냐고 물어봤어. 할머니도 같이 간대.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나 간다고 멀어서 나는 못 간대. 뭐? 아니,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딸 혹시 꿈에서 들은 건 아니야? 어? 아닌데. 진짜로 들었는데. 아참, 큰일이다. 엄마가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아이의 말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다면서 엄마와 외할머니가 하와이라는 곳에 간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당신 어디쯤이야? 응? 아, 지금 기차역에 있지. 엄마랑 기차 타고 가고 싶어서. 아, 그렇구나. 아니, 우리 예나가 엄마 하와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비행기 공포증도 있는 당신이 무슨 하와이를 간다고. 아마 꿈을 꿨나 봐. 알겠어. 기차 타면 알려줘, 여보. 그렇게 아내와 통화를 하는 사이 수학이 넘어 비행기의 출발 소식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성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아내도 이상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아내가 써온 카드값에 대해서 내역을 뽑아 보았어요. 제 카드지만 아내가 자신의 번호로만 결제 내역을 받고 있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본인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확인을 따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카드 이용 내역을 살펴봤고 그곳에서 비행기 티켓을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그날 하와이로 떠나는 비행기 시간이 아직 출발 전이라는 확인까지 마친 상태였고요. 아무 생각 없이 미친 듯이 공항으로 달려가 하와이행 수속을 밟는 곳에서 정말 거짓말처럼 아내와 장모를 만나게 됐었습니다. 둘은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으로 수속대 앞 의자에 앉아 즐겁게 셀카를 찍고 있더군요. 너무나 화가 난 저는 그대로 달려가 그 핸드폰을 확 뺏어버렸습니다. 어머, 뭐야? 당신 뭐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뭐? 비행기 공포증?
참나 어이가 없어서. 당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비행기 공포증 맞아. 근데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할래? 오늘만이 아니더만. 그간 내 카드로 일본부터 대만 여행까지 아주 많이도 싸돌아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1시간 거리 제주도 우리 엄마 집은 그렇게 안 가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동안 내 월급으로 아주 얼마나 펑펑 싸돌아 다닌 거냐? 어? 교사? 교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냐?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혀지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며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자 옆쪽에 비행기 티켓이 보이길래 저는 그 티켓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뭐 하는 짓이야? 너 정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긴. 비행기 공포증 있는 내 아내 혹시 기절할까봐 티켓 찢어 버리는 중이지. 보면 모르냐? 자네 정말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인가? 내가 그동안 아주 좋게 봐줬더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교사 아내 만났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가정교육하고는. 장모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가정교육을 논하실 입장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비행기 공포증이라는 병까지 핑계대면서 시댁을 안 가다니요. 그게 그럼 올바른 교사의 자질입니까? 네? 말 좀 해보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런 짓을 해? 아이고 사람 치겠다 치겠어. 그래요. 나 무식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한테 이렇게 교육은 안 시키겠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큰 소리를 지르며 아내의 핸드백 안을 뒤졌고 지갑 안에서 제 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하와이를 가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온 여행 가방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버렸죠. 어떻게 하든 그 화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숨을 쉴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두 모녀를 개박살 내고 나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앞이 보이지 않아 운전이 힘들 정도였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인지, 화가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배신감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보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던지, 집에 와서 한참이나 멍하니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주도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엄마. 아이고, 우리 아들이구나. 아니, 이 시간에 한가해? 한참 이럴 시간 아니야? 엄마를 왜 이렇게 불러, 아들? 아니, 그냥 우리 엄마 불러보고 싶어서. 엄마, 제가 우리 예나 데리고 내일 집에 갈게요. 내일? 어머나, 정말? 평일인데 시간 낼 수 있겠어?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꿈에 네가 나와서 걱정도 되고 궁금했는데 이게 웬일이라니? 엄마가 너랑 예나 먹게 맛있는 것 좀 듬뿍 사다 놔야겠다. 그 전화를 끊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밥상 한번 못 받아보시고 그저 잘 해주라고만 하시는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그대로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늦은 저녁 시간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던 손녀딸을 부모님께 안겨드렸죠. 고작 비행기로 50분이 좀 넘는 시간에 있는 제주도가 왜 이렇게 오기 힘들었는지요. 그때부터는 최소한 2달에 한 번씩은 꼭 오겠노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내 없이 혼자 아이를 데려온 제 모습을 보시고는 무슨 일이 있나 싶으셨나 봐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으셨지만 무언가 내심 짐작을 하고 계시는 듯 했고 며칠 후 집으로 올라오는 날 그동안 있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집에서 돈을 갖다 주는 기계처럼 쓰였던 저의 생활을 얘기 들으시고는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렇게 울고 계신 부모님이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후 저는 본격적인 이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아내가 그동안 펑펑 써왔던 제 카드값을 비로해서 집안에 제대로 된 적금 하나 없다는 것까지 모든 살림을 알게 되었죠. 그러는 동안 아내의 장롱 속에는 명품백이 하나 둘씩 늘어나 있었고 더불어 장모님까지도 명품 신발부터 스카프까지 차곡차곡 모으고 계셨더군요. 제가 연봉이 꽤 높은 편에 속했었는데 월급에 보너스까지 합치면 세 식구가 아주 넉넉하게 살면서 적금까지 많이 했을 금액인데 정작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었고 카드값만 쌓이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 탓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두고 뭐 하나 체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결과를 낳다니 제 자신이 조금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아이의 양육권까지 가져오고 이혼 후 모든 돈줄을 다 끊어버렸더니 아내에게는 이혼 후 지속적인 연락이 오더군요. 그동안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펑펑 써대던 카드값을 갚으려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아주 영악한 두 모녀의 잔머리가 치를 떨리게 만들더군요. 시댁 개무시하고 신나게 놀러 다니던 두 모녀는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모든 카드까지 끊겼다며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핑계로 문자까지 왔었지만 저는 그 문자조차 씹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지금 저는 제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충분히 베풀어주고 있고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신 덕분에 예의 바르고 똘똘한 아이로 잘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내년쯤 제주도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아이로 잘 성장하고 있어요. 부모님 집도 아직 그곳에 있고 각박한 생활을 다 벗어던지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삶을 살고 싶거든요. 제주도라면 충분히 저희 가족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때로는 한 템포 쉬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요. 저같이 상처가 있으신 분들께는 더더욱 쉬어가는 타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